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 정상, 즉 고지를 점령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전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정상도 같은 한자입니다. 결국 정상회담도 누가 정상에 올라 외교 안보 경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인가 그 전장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 고지 전투전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경제의 흐름 쉽게 설명해 줄 분이시죠. 서울경제 박시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통계청 조사에서 20대 청년들 중에 통계청이 왜 쉬었습니까? 물었더니 그냥 쉬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우선 쉬었음 청년이 무슨 뜻인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쉬었음 청년이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출산이나 육아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이 쉬었음 청년 수의 7월 기준 역대 최고치가 코로나 시기인 2020년이었거든요. 당시 44만 1,0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에 줄어들었는데 2024년에 갑자기 44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올 2월에는 50만 명을 넘겼어요. 이 7월 들어서 다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쉬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쉬었다고 응답했는데 근데 이 인구가 이 청년들이 정작 실업률에는 안 잡힌다고요? 네, 이게 통계 기준 때문입니다. 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경제활동 여부로 사람을 나누는데요. 일단 일을 하고 있으면 취업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실업자,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로 잡힙니다. 이 쉬었음 청년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의사나 활동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도 없고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와 같은 행동도 없는 상태여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는 실업률 계산식에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통계상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가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보이는 거죠. 쉬었은 청년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했거나 구직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상태라는 신호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청년층 고용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려면 실업률만 보지 말고 쉬었음 청년의 비중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이 있고 취업하고 싶어요 했는데 구직활동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된 실업자가 있는데 이 무리도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그러니까 뭐 주부도 있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 구직 활동을 안 한 사람 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쉬었어요 라고 답한 무리가 계속 늘고 있더라 청년들이. 네네. 왜 쉬었답니까?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격증 준비나 자기개발 때문에 잠깐 쉬는 경우도 있었고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멈춘다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서 쉼을 택한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네.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하면 이게 경제적 손실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계산해 놓은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로 인한 손실이 약 44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청년들이 벌 수 있었던 예상 소득에 고용주가 부담했을 사회보험료까지 합산해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그럼 거기다가 인원수를 곱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쉬었은 청년과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취업 청년들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그걸 쉬었은 청년들이 잠재적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해서 경제적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네, 쉬었은 청년들이 일을 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군요. 네,
이 취업 청년 평균의 한 80% 수준을 적용한 건데요. 네. 2019년에는 월 155만 100원, 그리고 2023년에는 179만 5,6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 한 명이 잠재적으로 벌 수 있었던 월급이 꽤 컸다는 거죠. 네. 특히 소득 잠재력이 높은 청년일수록 이 상태로 빠져 있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비용 손실로 이어지겠죠. 네. 이게 단순히 인원이 계속 늘어서 사회적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이 고학력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쉬는 청년들 중에. 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이 비중으로도 높아졌고요. 네. 이 고학력자일수록 잠재 소득이 높으니까 전체 경제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 뭐 정부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요즘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이라는 걸 중심으로 청년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 플랫폼이 뭐냐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직접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예요. 네. 또 미래내일 일경험, K 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청년 고용 6대 핵심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역시 고용과 관련된 건데 2025년 미국 상반기 근로자 해고가 2배나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You are fired라는 당신 해고됐어라는 프로그램 그 주인공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은 왜 이렇게 근로자 해고가 늘었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에만 74만 4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이 작년 연간 해고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업종별로 보면 상위 4개 업종에서 해고가 집중됐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해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고용을 늘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가장 많이 줄인 거죠. 이 기억하시죠? 일론 머스크가 왜 정부 효율부를 맡았을 때 네,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지라 그랬죠. 네. 예, 그 시기에 해고가 가장 크게 발생했습니다. 네. 정부 부분을 제외하면 소매, 기술, 서비스 업종에서 해고가 많았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업종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관세도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불확실성 같은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바로 이 인공지능 AI의 발전입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도 최근 기사에서 미국 대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인력을 줄이고 있는지 다뤘는데 실제로 여러 업종에서 AI를 도입하면서 직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을 끌고 가는 첨단 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미국을 끌고 가는 첨단 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AI 기술을 주도하는 IT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네. 입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8,000명을 감원했고 구글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광고 서비스 등 여러 부서에서 9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이 아마존은 매년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심지어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네. 맥킨지도 AI 도입 이후에 인력 구조 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도 이제 AI가 일하나 봅니다. 네. 근데 꼭 AI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AI 때문에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가 네.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바꿀 거고 앞으로 몇 년 안에 회사 인력이 줄어들 거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후에 실제로 인원 감축을 했었고요. IBM도 인사부서에서 8,000명을 해고했는데 네. 그 업무를 AI 챗봇으로 대체했거든요. 지금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로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AI로 인한 이런 고용시장 변화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네, 한국은 미국처럼 대규모 해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채용 축소가 뚜렷합니다. 한 채용 플랫폼 분석에 따르면 IT 분야 채용 공고가 5,500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줄었거든요. 네. 다른 직무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또 국내 한 취업 플랫폼이 기업 임원진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9%가 AI를 인력 대체에 활용하거나 다른 기업 사례를 보며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금리 관련된 건데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잭슨홀이라는 게 그 와이오밍에 조그마한 데서 모여서 연준 의원들이 회의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 안정성과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은 정책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금리 인하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네.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내리는구나 싶을 텐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특히 파월 의장 이렇게 대놓고 막 내려라고 하면서 막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월 의장을 향해서 바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재선을 위한 경제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가 내려가면 차입 비용이 줄어들어서 기업 투자나 소비 심리가 살아나니까요. 네. 미국이 이 정도라도 1단계면 0.25%라도 금리를 낮춘다면 우리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죠. 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내릴 때 한국 수출이 약 0.6% 증가한다고 분석하거든요. 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신흥국의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네. 그 덕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네. 국내 투자 환경도 아무래도 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인하는 어디까지나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제한적인 조정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유동성이 들어와서 자산시장 전체를 흔드는 상황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네, 어쨌든 미 연준이 정말 오랜만에 머뭇거리다가 오랜만에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장기적인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무겁잖아요. 근데 장기적인 흐름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출과 투자 이 두 축이 함께 움직이면서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보다는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경제브리핑 서울경제 박시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상견례 자리가 그야말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은 동맹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득과 실이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소장님, 이번 정상회담 작은 장면이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아마 이제 세계 네. 메이커가 등장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준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펜이에요. 펜메이커. 네. 국산 펜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이 들어서 그걸 선물하자마자 자기가 갖고 싶던 펜이었다라고 하니 우리 네티즌 수사가 누구입니까? 그 펜의 네. 모회사를 찾아서 주가가 급등한 일이 브랜드를 찾아냈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리고 많이 주가까지 올랐어요. 올랐고요. 맞습니다. 히트였습니다. 아마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거 놔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부터 트럼프에 져서 이른바 거래 기술, 협상의 기술들을 정독한 게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는 거 노벨 평화상이거든요. 그러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당신 대통령 되고 나서는 다우지슨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미국은 더 위대해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7대 대륙에서 당신이 전쟁을 중지하니까 중단하는 사례가 벌어졌으니 네. 이번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도 직접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자신은 김정은과도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면서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하겠다라고 했고 기자가 거기서 돌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가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괜찮은 아이디인데 라는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통상 쪽에 굉장히 무게가 실렸다면 모두 발언 자리에서는 안보 쪽에 네.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진 회담이었습니다. 네. 신 기자 총평도 좀 들어볼까요? 사실 시작부터 생각을 해보면 복귀를 해보면 시작은 좀
불안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 좀 놀랄 만한 장면들이 뭐 있었는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올린 소셜 미디어가 네. 많이 지금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다행히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그 앞선 글이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우려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씻어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도 이 정상회담 환당 중에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 소장께서도 짚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때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워싱턴에서 좋은 평가를 꼽혔던, 좋은 네. 평가를 받았던 장면으로 꼽힙니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좋은 상황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았죠. 그래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나 조선업 협력 같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큰 이견 없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놓고 봤을 때 외신들 평가 보면은 이른바 트럼프의 매복 공격 없이 네. 매복 공격.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돌발 행동 없이 한국 입장에서 괜찮은 회담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살펴볼 만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동맹의 현대화, 네, 그리고 경제 통상의 뭐 안정화라고 할까요? 네, 새롭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협력할 것이냐 좀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 간 11개 계약과 MOU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3,500억 달러입니다. 약 4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데 보면 조선, 여기다 원전, 그리고 에너지 구매부터 시작을 해서 광물, 항공기 구매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이제 물론 뭐 투자가 직접적인 투자인지 대출과 보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선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 어떤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우리 수출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네. 특히 조선업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미군 해군의 MRO 시장, 우리 이제 유지보수 정비 시장이 매년 20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단순히 이제 외교 성과를 넘어서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무역이 안정이 되고 특히나 이제 기술 협력이라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해야 할 부분도 많죠. 맞습니다. 이게 3,500억 달러가 480조 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70%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저 일자리, 저 투자가 국내로 유턴할 수 있다면 이라는 이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 청년들의 좋아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지난달 7월 이 청년의 고용률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2명 중 1명이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또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더더욱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한국에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수익성 그리고 수익 환수 가능성까지 조금 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좀 이득 관계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그 투자 중에서 단연 눈에 들어오는 마스가 부분, 조선 분야 협력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배를 사되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나 중요한 건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이 마스가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업 협력 강화 또 조선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회 이렇게 산업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 이 마스가라는 것은 안보 문제와 가깝습니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통한 조선업 강화 핵심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생각해야 되느냐? 중국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네. 중국 해군력 견제인데 관련해서 지난해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이 알기로 중국이 이미 37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네. 앞으로 2030년까지 이 군함의 대수를 더 늘려서 400척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알려졌는데 그렇게 미국은 파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배 수는 그러니까 군함의 수는 300척이 안 됩니다. 게다가 매우 노후화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미국에 다인 것은 총 배수량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배들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규모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보다 앞선 것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해군력 자체는 생산력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뒤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생산 능력 측면에서 한국과 손을 잡아야 미국의 이 해군 안보라든지 여러 측면이 보장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스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기술력을 주고 예. 우리는 일감을 받아오고 맞습니다. 또 미국의 노동력을 훈련시키겠다. 그 노동력과 우리 기술력이 합쳐지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미국 우선주의와 우리가 얘기하는 실용외고 실리가 정확하게 잘 만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이 조선업 혁명, 그러니까 마스가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외신 보면 나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이 이번에 정상회담 보고 나서 한 촌평이 있었거든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략적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이 있느냐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조선소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한때 미국의 조선업 강국이었는데 지금 미국 조선업은 굉장히 쇠락했습니다. 네. 단적인 예가 지금 미국의 필리 조선소입니다. 여기가 2003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상업용 선박의 절반 정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1년에 한 척 정도 만듭니다. 한 척에서 두 척 정도 만드는 것으로 그것도 매우 평가됩니다. 비싸게 만든다면서요. 비싸게 네. 만들고 그리고 사람도 그러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덜하죠. 그런데 한화오션이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는 이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10배 끌어올리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배를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들려면 사람도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요구, 수요와 맞아떨어진 면들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통해서 이 미국산 배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배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 부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안보, 군용 선박도 생산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1차 협의할 때는 왜 그 논의가 안 됐나 싶었는데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 가스 개발 한국이 좀 참여해달라. 이게 사실은 뭐 BP나 엑슨모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정유회사들도 거기 투자했다가 워낙 춥고 힘들어서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을 좀 쌓을 수 있다라는 것,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죠. 거기에다 이제 이 대중국 견제라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이제 동맹 국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갖추겠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로는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득도 있죠. 우리는 뭐 전량 LNG를 수입하다 보니까 중동산보다는 미국산이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운송비가 좀 더 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안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조차도 이 사업에서 발을 뗐던 이유는 워낙에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요. 64조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 이제 미국 내 환경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경우에 이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글로벌 LNG라는 게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이 이제 북핵 문제인데 앞서 이 소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사실 이 북핵 문제, 북미 간 대화를 이끌어갈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답을 받아냈어요. 예. 네. 그런 부분 관련 살펴볼 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생각보다 많이 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언론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중재 노력도 물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미국과 만난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의례적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다는 추천서 써주고 그랬거든요. 이 같은 맥락에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던졌던 이
피스메이커 발언 이런 것들도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을 만나보자, 에이펙 회의에서 만나보자. 거기에는 당신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캐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북미 관계의 진전 혹은 에이펙에서의 어떤 이벤트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대로라면 이 이슈들이 진전이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또 하나의 의제, 방위비 문제로 네.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간이 대화가 잘 돼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누그러질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는 더없이 좋은 건데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계속 압박하는 건 국방비 늘려라, 주한미군 분담금 늘려라 이거잖아요. 현재 지금 1조 3천억 원 정도의 이 방위비를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1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미국이 동맹국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뭐 EU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이 기조가 계속해서 우상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중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가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 땅 우리 주세요. 그렇죠. 미군이 있는 땅. 예,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땅값 비싼 걸 또 어떻게 알고.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들 팩트를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미군이 가 있는 해외 기지 가운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토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지가 없습니다. 네. 전례가 없는 일인데 도널드 대통령이 마치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꺼낸 것이 사실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한 것 자체가 미국이 앞으로 방위비 분담 압박을 더 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남는 상황입니다. 네. 수차례 한국 방위비 분담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했으니까요. 재정 부담도 재정 부담이지만 동맹의 현대화라는 그 맥락 하에서 마치 우리가 돈 주고 이 안보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100세대, 100대 이상을 구매를 하고요. 거기다가 모두 발언에서는 B2B 폭격기와 그리고 공중급유기 그러면서 이제 전투기까지 첨단 무기를 구매하라라는 압박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정말로 이제 물론 방위비 예산 100억 달러로 증액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미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안보를 돈으로 구매하고 있다, 네. 사고 있다라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뭐 적더라도 많든 적든 어쨌든 민생 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제 고육지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걸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뭐 향후 협상에서도 뭐 투자, 관세, 뭐 비관세 장벽까지 계속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이제 국방비도 증액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 예산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상당한 이제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비롯해서 전 세계 우방국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투자 방위비를 이제 맡겨나는 구도는 좀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총액 플러스 자동 증액, 물가 상승률만큼 더 우에 얹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라는 심지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한 분담금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향후 협상에서는 이런 이제 일본과 같은 비슷하게 실비 연간 협상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캡 이제 최소한의 상한선을 좀 설정하는 등의 네. 제도 개선이 좀 필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보와 경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대통령이 더 이상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앞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이른바 이번 동맹의 현대화가 우리 교역이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참재원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차 관심 있는 분이라면 태즘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단어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대중화가 되느냐 마느냐의 과정을 뜻하는데요. 특정 상품이 출시되면 처음엔 낯설어서 대중화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잖아요. 바로 그 시기를 캐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즘 현상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업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MP3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MP3가 낯설어서 기존의 CD를 쓰곤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엔 흥행이 부진했지만 나중엔 MP3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마디로 캐즘은 자연스러운 기술 대중화의 성장통이고 캐즘을 이겨낸 기술만이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두 나라 간의 동맹 현대화와 새로운 산업 협력에 대한 물꼬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회 대표적인 외교통이시면서 국립외교원장 역임하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여기저기서 방송하시느라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국회의원보다는 전문가로서 조금 더 통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방송에서는. 네, 게다가 또 이번에 한 치 앞도 정말 그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상회담이었고 비교적 이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됐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걱정 많이 했죠.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방송에 예측할 때 한 가지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뭐냐면 젤렌스키나 네, 또 남아공 대통령처럼요, 라스포스테만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욕을 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뭐 엄청난 결례인데 혹시라도 이 마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혹시 부정선거라도 당선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태극기 집회 비디오라도 보여줄까봐 그걸 걱정했는데 그게 3시간 전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나 네, 그 SNS에서 떴잖아요. 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비상이 걸릴 만큼이었는데 이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뒀다가 그 자리에서 확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잖아요. 그건 이미 깔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들어서면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미 오해를 풀어요. 아, 그거 오해지. 내가 오해했어요. 그거, 이렇게. 그거 루머지. 네. 이런 방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협상의 전술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에 좋은 분위기가 트럼프의 뜻대로 훨씬 더 그 좋은 분위기가 더 느껴지게 만든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방했다고 보고요. 네. 일부에서 실패다, 뭘 얻었냐, 우리 얻은 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고 야당도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와 다른 나라의 협상은 우리가 보통 때 보는 협상하고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얻어냈냐보다 얼마나 우리가 다치지 않고 잘 막아냈냐로 평가해야 된다. 네. 그러면 성공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담에 여러 장면들이 있었어요. 인상 네네. 깊은. 네.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 일단 저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눅 안 드는 게 신기했습니다. 첫 만남이고요. 이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미국의 그 저는 수행원들 갔다 온 얘기를 들으면 일단 압도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다가 1대1도 아니고 지금 보면 앞에 많은 정상들이 망신을 당했고 네. 기자들이 둘러싸있고 앞 저쪽에 모든 장관들이 뒤에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긴장도 안 하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는 게 가장 저는 네. 보통 멘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많은 준비해 간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축하 세우면서 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신다면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회담 분위기가 좋아졌고 좋아졌습니다.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나도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라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까지 이어졌어요. 네. 네. 그 저도 자문을 할 때 피스메이커란 말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제가 붙인 용어인데 평화 강박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평화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만이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재선 취임사의 마지막이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문했고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누가 만들어낸지 나중에 찾아가지고 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네. 이 우리도 운율을 좋아하지만 미국도 운율을 좋아하고요. 그다음 지금 북한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젠다가 세 개인 줄 알았습니다. 관세, 그다음에 동맹 안보, 세 번째가 북한 이렇게 내는데 중간에 기류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몰아붙이는 게 특히 루비오가 안보 쪽을 지금 담당을 했었는데 협상을 네. 조현 장관하고 얘기하면서 뒤가 없어졌어요. 북한이. 왜 그럴까 제가 좀 그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실체를 좀 숨기고는 있지만 원래 반복 반중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나왔지만 중국 같이 가자. 사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북한 아젠다가 사라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했는데 역시 트럼프는 그 부분을 아직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거를 이 대통령이 잘 파고들었다. 네. 이거는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언젠가 북미 회담으로 또다시 이어지고 네네.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더 큰 걸 잡는 셈인데 맞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경주 에이펙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볼 생각도 있다. 뭐 네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그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에이펙에 트럼프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저는 100%는 아직까지 100%라고 보지 않는 네. 이유는 트럼프는 일단 다자 회담을 싫어합니다. G7 하다가도 자기 스케줄 때문에 가버리고 사진이 화제가 됐잖아요. 트럼프는 이렇게 앉아 있고 유럽 정상들이 학생들처럼 쫙 앉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셋업이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와서 원 오브 댐 n분의 1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대1 협상을 좋아하는데 일단 온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 그 시진핑과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과의 만남이 있으면 꼭 에이펙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그 오고 갈 때 네. 있다면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문제는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의 태세를 누그러뜨리고 네. 나올 만할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그건 어마어마하게 줘야 될 텐데요. 저는 이번에는 좀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일부 언론 앞서가면서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아, 예. 그 대규모 관광지 조성해 놓은 원산 원산 가지고 아니면 이런 데서 판문점. 네. 예. 근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몇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월드를 북한에 네네네. 세워서 거기서 같이 골프 치자 치자. 이런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북한에 이제 그 전에 투자자기 때문에 부동산 예, 개발 예. 업자면서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트럼프나 우리는 다 전망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없어요. 네. 트럼프는 정말 가고 싶어요. 지금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도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니 저는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2019년 하노이에서 이 김정은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인데다가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저는 이 반응 나오는 게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응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조건 제시처럼 들려요. 저는 정말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면 비핵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다음에 군사훈련 하지 마라. 네.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데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가 그럴 마음이 있을까? 또는 그 트럼프가 한다고 하도 미국 사회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을까? 한미 훈련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을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에이펙에 오면서 만날 정도로 급진전 지금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북한 쪽으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제 와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와서 일단 얘기하자 그러겠지만 더 이상 북한은 와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들어줘야 전제 조건을 깔아줘야 오겠다는 거니까 네. 그 3개월 안에 되겠습니까? 쉽지는 예, 않겠죠. 예, 예. 네, 저도 알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경제나 산업 측면의 질문 몇 가지만요. 대미 투자 펀드 꾸리면서 이번에 현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설명하면서 네, 네. 두 나라가 구속력 없는 MOU 형식으로 약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동맹국들 중에 일본이 너무 그걸 터버렸습니다. 투자액을. 예, 네. 투자액뿐만 아니라 관세도 15%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5,500억 불이 나왔고, 그다음 EU가 6천억 불이 나왔고, 네. 우리가 3,500억 불이 나왔는데 그때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은 조선에 대한 걸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2,000억 불은 네. 투자에 대해서 국가가 보정을 서주면 기업들이 믿고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은 그냥 그 돈을 현금처럼
트럼프 앞에 기금처럼 갖다 놓으면 네.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우리 90 가지고 너 10 줄게.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자원이 정부에서는 그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없는 거예요. 방식이라고 그거는 유럽도 이야기했어요. 일본도 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마 압박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들은 돈이 한 5%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MOU. 그래서 갔던 기업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할 거라는 걸 미국한테 보여주고 그걸 아마 MOU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도 장관이 나서서 구속력 있는 그 합의서가 나온다면 우리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어려운 협상을 해 나가고 두 나라 정상이 각 나라 정상과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이 합의를 하고 있는데 구속력이 없다 또는 합의문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각 나라마다 우리뿐 아니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장면이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는 정상적인 두 나라의 주고받는 협상이 아닌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공동성명에서 자기가 묶이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협상일 때는 합의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면 우리도 협상을 안 해주는 게, 다시 말해서 합의문을 안 써주는 게 우리도 안 묶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합의문, 지금 상황에서 합의문을 저 해주는 거는 우리가 네. 미국을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게 우리한테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정말 비장의 카드로 했던 조선 협력 방안 네, 이재명 네. 대통령도 이제 필리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또 거기에 대한 또 지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선업에 관해 가지고요. 미국이 얼마나 신경을 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당선이 되고 바로 직후에 국회 네. 방문단에 갔는데 제가 아는 이 트럼프 정부에 그래도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때는 아직까지 정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기 때 있었던 분인데 저한테 조선을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조선일 거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트럼프는 제조업을 부활시키는데 네. 거기에다가 조선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의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무기인데다가 제조업이에요. 네. 그런데 세계에서 1, 2위를 거의 평정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유일한 미국의 탈출구인데 그게 중요하고. 근데 어느 정도로 바랬냐면 그때 제 대화 중에는 트럼프가 진짜 바라는 것은 한국의 현대조선소 같은 것에 미국 사람 한 2, 3만 명 보내서 거기서 이번에 미국 기지하게 했을 때 제가 소름이 좀 끼쳤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조금 배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도시나 그 기지를 다 차지하고 싶어 하는구나. 파나마 운하처럼 네. 네. 그린랜드처럼 욕심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때 그 말은 저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린랜드도 돈으로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지 공개적으로 하고 않습니까? 자기가 네.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뭐 그거는 뭐 안 될 말이지만 그만큼 조선업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함이 네. 어제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지렛대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건 없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상선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 MRO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아가서는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또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함정 부분이잖아요. 네. 미국이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맞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수주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 존스 액트라는 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미국 함정을 생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조선업이 죽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을 못하니 네. 완전히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한국이 우리가 삼성을 보냈을 때 우리 기술 유출이잖아요. 네. 미국의 이 전 세계를 패권을 갖고 있는 데 대한 이 함정 기술을 한국한테 얼마나 주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이 네. 그러면 우리는 기술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껍데기만 하고 마냥 노동력만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터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MRO도 중요하지만 MRO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함정 기술은 우리가 좋은데 그 위에 정말 뭐 정찰 레이더 기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또 그럼요. 미국이 첨단이니까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네, 이런 네. 거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주한 미군 기지 그 리스 빌려주는 것 말고 네. 줄 수는 없냐 네, 이렇게 네. 뭐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워낙에 사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1기 때 4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하루 평균
가짜 뉴스 또는 거짓말이 16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네. 때는 너무 그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일본하고 독일에서는 사용료를 묻니다. 기지 사용료를. 네. 우리는 그걸 공짜로 쓰게 해주거든요. 트럼프가 착각해서 이거 렌트가 아니라 우리 그냥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도 너무 좋으니까 세계 최고니까 가지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린랜드처럼. 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는 없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이 가져올 기대 효과라든지 또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면서 대비해 나가야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관세는 일단락된 것 같고요. 그 부분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할 텐데요. 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 관세를. 네. 역설 아니었거든요. 미국이 쌀이나 이런 것들을 소고기 넣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트럼프가 자랑했던 완벽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아무리 실무자가 건드려도 싫은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미국이 바꾸고 싶어 했는 게 아니라 한국이 바꾸고 싶어 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 말은 그 틀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제일 걱정했던 게 바로 동맹의 현대화예요. 제가 가장 걱정했고 이거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대통령이 기내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미군과 여기에 있는 한국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군대로 사용하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과 적이 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의 군부에서는 그게 수건이거든요. 우리가 멀리 있는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첨단 이 동맹이 북한만 대비해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그건 미국 생각이고 우린 들어줄 수 없는데 이게 한 20년 된 미국의 수건이에요. 이게 한 번에 안 끝날 겁니다. 네. 이번에는 피했고 이번에는 버텼는데 아마 끊임없이 두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예산과 경제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예산에 대한 질문도 참고로 저는 법안 소위입니다. 네. 일단 외통위 우리 국민들이 뉴스로는 늘 접하는데 아, 예, 일단 예. 외통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외교부가 있고 통일부가 있고 민주평통 이 네.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해외동포청 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대체로 그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외교부가 우리나라 GDP의 한 0.64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적어요. 네. 우리가 전 세계 공관은 한 17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꽤 커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군비 할 때 5%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3.8%까지 올려라. 3.8%고 네. 우리가 지금 2.8% 정도 되는데 저는 외교가 그렇게 지금 1%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10위 그다음에 군사 5위란 말은 네. 지나치게 군사비를 우리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2배나 군사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는 외교 쪽으로 가는 게 우리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외교를 잘하면 국방에 큰 군사비를 줄일 수 돈을 있죠. 줄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이제 특이할 거는 바로 에이펙입니다. 그렇군요. 천억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에이펙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초기에는 말이 많았어요. 부산도 불편했는데 왜 경주냐는 게 그러니까 정상들을 맞이하는 거는 충분한데 네. 따라오는 기업들이 이게 경제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이 와가지고 호텔이나 도로나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는 게 계속 있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군요. 더 이번에 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외통위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사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통일부는 그 동안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그 풍선 날리는 거 부분에 대해서 그 법안이 지금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요. 네. 왜냐하면 구태여 그걸 올려서 북한의 대북 보복을 풍선. 받아서 네. 사실 그 접경지 주민이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쪽에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만입니다. 네.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결의안을 올려놨고요. 저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푸시하는 동맹 현대화를 좀 막을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전쟁이 나면 한국, 일본 자연스럽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아주 공공연히 얘기하거든요. 네. 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엑스포 했을 때 네. 약속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때 표를 받기 표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공간 네. 아직도 지금 우리가 그거를 작은 나라들. 근데 네. 다음 날까지 나라가 다음 해까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금 못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요. 그때는 이제 잘못됐더라도 표가 약속했기 아쉬워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 사실은 네. 그래도 약속했으면 사실 빠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 네.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한 번 지으면 계속 큰 일이 없으면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부분도 좀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네, 우리 국민들이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유학이나 뭐 또 외국에 우리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는 교육 국가니까 네. 해외에 나가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력에 비해서 네. 또 우리 산업의 힘에 비해서 정치적 외교적 역량은 네. 특히 교민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네. 우린 맞습니다. 우리 국력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건 맞고요. 그거는 우리 외교의 힘이고 정부의 힘이에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사람들이 되게 뿌듯해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외교가 되게 다변화돼서 세계 전체를 상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미국하고 일본 외에는 거의 외교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건 뭐냐면 아마 나가시면 다 느끼실 게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 한류뿐만 네. 아니라 좋아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네. 그냥 돕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외교적으로 지원하면서 간섭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거든요. 우리 네. 문화력 이런 것들이 저는 빠른 속도 내에 우리의 그 위상을 올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우리 예상과 경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가 이렇게 결기를 가지고 버텨줄 때 그 힘이 사실은 뒤에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게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실천하시면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하는 저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국위, 국격, 국력. 네. 이 삼박자가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국민들이 그걸 믿고 지지해 주시고 대통령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해주시면 지금 트럼프라는 거의 자연재해급 대외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의 김준영 의원님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